여기 나무로 된 원기둥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를 닥스라고 부른다고 할 때 왼쪽에 있는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원기둥 모양 물체와 오른쪽에 있는 나무로 된 직육면체 모양 물체 중 어느 물체를 우리는 닥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오른쪽 나무로 된 물체를 선택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여기 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꽃이 왼쪽 A 그룹과 오른쪽 B 그룹 중 어느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은 왼쪽에 있는 A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실험은 EBS 다큐프라임에서 제작한 동과 서 제1편 명사로 세상을 보는 서양인, 동사로 세상을 보는 동양인 제목의 다큐멘터리 내용 중 일부분으로 놀랍게도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동양 문화권 피험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나무로 된 물체와 A그룹으로 대답을 한 반면 대부분의 서양 문화권 피험자들은 정반대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이 유년 시절부터 성장해온 문화적 배경과 그 특이성은 해당 문화권 구성원들의 심리적 과정을 반영하고 형성하여 선택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문화심리학이라고 부르죠. 즉, 같은 물체를 보더라도 A 문화권에서 성장한 개인은 멋있다, 실용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B 문화권에서 성장한 개인은 충분히 과하다, 불필요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비단 꽃과 나무 토막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준비한 낙서인 픽업 트럭에서도 아주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2년 국내 자동차 판매 시적 상위 15종은 다음과 같으며 같은 해 미국 내 자동차 판매 시적 상위 15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 국가의 판매 시적 상위 15종의 차량들만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우리는 두 나라에서 인기 있는 차종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픽업 트럭 차종이 유독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만 그런 것은 아니고 북미와 남미, 호주 전반에 걸쳐서 픽업 트럭이 사랑받고 있지만 이번 낙서에서는 미국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픽업 트럭이란 무엇일까요? 픽업 트럭이란 트럭의 종류 중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화물칸에 지붕이 없거나 또는 토너 커버로 탈착하여 덮을 수 있으며 트럭의 화물칸은 3개의 낮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화물칸의 문은 세 방향이 아닌 뒤쪽 방향, 즉 뒷문으로만 열리며 화물칸은 평평한 플랫베드 형태보단 리어 휠 하우스가 트럭의 화물칸 영역에 걸쳐져 형성되어 있는 플릿사이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야가 넓고 화물칸 크기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캡오버 타입의 구조보단 일반 승용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니 타입의 형태가 일반적인 픽업 트럭의 외관상의 특징입니다. 상용 트럭들이 화물의 수송을 주 목적으로 하여 승객들이 타는 실내 공간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픽업 트럭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주행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도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차량의 승차감, 실내 공간의 넓이, 마감 처리, 그리고 편의성에 신경을 쓴다는 점에서 상용 트럭과 픽업 트럭의 차량 성격 그리고 설계 지향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낙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인 현대자동차의 포토2와 기아 자동차의 봉고3를 영상 주제와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픽업 트럭 범주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판매 실적 상위 15개의 차량 목록에서 대한민국의 경우 픽업 트럭은 0종, 미국의 경우 5종이 남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병행 수입 제품을 제외한 2021년과 2022년 우리나라 픽업 트럭 판매량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모두 더했을 시 2021년과 2022년 우리나라에서 팔린 픽업 트럭은 각각 32,995대와 29,937대가 됩니다. 이는 2021년과 2022년 우리나라 총 자동차 판매량에서 각각 겨우 1.94%와 1.8%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미국의 경우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픽업 트럭이 차지하는 비율은 4년 평균 19.3%로 우리나라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왜 이토록 픽업 트럭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쉐보레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2018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미국 픽업 트럭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아메리카스 러브 오브 픽업 트럭스라는 설문 연구에 의하면 미국 픽업 트럭 운전자의 89%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픽업 트럭을 사용했다고 하며 60%의 사람들이 픽업 트럭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응답했고 38%의 사람들이 픽업 트럭
트럭을 운전하는 것이 그들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37%의 사람들은 픽업 트럭을 운전하는 것이 그들을 더욱 인기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비슷한 설문 연구로 포드와 리서치 그리고 컨설팅 그룹인 PSB 인사이트가 2020년 3월 11일부터 3월 23일까지 미국 픽업 트럭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The Great American Truck Survey 2020년에 의하면 미국 픽업 트럭 소유자의 94%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픽업 트럭을 사용했다고 하며 79%의 사람들이 픽업 트럭을 운전하는 것을 그만두는 대신 1년 동안 술을 안 마시겠다고 응답했고 71%의 사람들이 픽업 트럭을 운전하는 것을 그만두는 대신 1년 동안 커피를 안 마시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이 설문 연구에 의하면 미국 픽업 트럭 운전자의 27%가 만 18세에서 34세, 17%가 35세에서 44세, 19%가 45세에서 54세일 정도로 연령 불문 픽업 트럭을 애용하고 있으며 픽업 트럭 운전자의 54%가 남성, 46%가 여성으로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는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인구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회과학 연구가 그렇듯 연구자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연구 결과에 어느 정도의 편향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픽업 트럭을 직접 만들고 있는 제조사들이 수행한 설문 연구라는 걸 참고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미국인들에겐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들만의 픽업 트럭에 대한 문화적 애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픽업 트럭을 사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는 미국의 지리적 특성도 한몫합니다. 미국의 국토 면적은 983만 1510km 제곱으로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 10만 410km 제곱의 약 98배에 달할 정도로 광활합니다. 거기에 인구 밀도는 킬로미터 제곱당 인구 36.6명으로 킬로미터 제곱당 인구가 536.2명인 우리나라 인구 밀도의 약 6.8%에 불과하며 OECD의 Enviro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의하면 도로 킬로미터당 차량 수를 의미하는 자동차 밀도는 미국의 경우 킬로미터당 47대로 킬로미터당 183대인 우리나라의 자동차 밀도의 약 25.7%에 불과합니다. 같은 단위 크기의 도로에서 미국의 경우 차가 한 대가 돌아다닌다면 우리나라는 약 4대가 돌아다닌다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나라보다 훨씬 광대한 국토 면적에 더 낮은 밀도의 인구와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더 큰 차가 선호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며 양 국가가 똑같은 행정구역 단위의 도로를 보수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그 비용과 시간이 우리나라보다 수배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눈이 내리거나 비가 오거나 도로가 패이는 등 도로의 보수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도로 보수공사 차량이 와서 신속하게 도로를 보수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미국에선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토목기술자 협회 ASCE에서 발간한 2021년 인프라스트럭처 리포트 카드에 의하면 미국에는 약 643만 7376km 길이의 공공도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22.6%의 도로가 그저 그런 평범한 상태였으며 20.1%의 도로가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 좋은 상태의 도로는 절반이 되지 않는 41.9%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도로 상태에서 튼튼한 뼈대인 프레임 바디와 접지 면적이 넓은 큰 바퀴를 갖고 있는 듬직한 픽업 트럭이 미국인들에게 애용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참,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미국 지역사회조사 ACS에서 2021년 4월 발간한 Commuting by Public Transportation in the US 2019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통근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고작 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자가용을 통해 통근하는 인구는 84.8%에 달했죠. 즉,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좁은 국토 면적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과 도보거리 수준으로 빽빽히 편의점이나 마트가 배치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상반되게 근처 마트에 간단한 식료품과 가정용품을 사러 가야 할 때도 좋지 않은 포장 상태의 광활한 도로를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미국의 경우 넉넉한 적재함이 있으며 온 가족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실내를 갖춘 픽업 트럭이 선호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KOA의 노스 아메리칸 캠핑 리포트 2021을 보면 2021년 기준 미국 가정의 70%에 해당하는 9,381만 9,400가구가 가끔 캠핑을 가거나 글램핑을 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캠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기왕차를 사는 거 이것저것 주워 담아 넣을 수 있는 트럭을 아무래도 좀 더 선호할 수 있겠죠. 미국인들이 픽업 트럭을 애용하는 데에는 미국의 저렴한 유류비도 한몫합니다. 비포장도로도 넉넉히 달릴 수 있으며 영상 뒷부분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시겠지만 화물 1톤도 넉넉히 실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설계된 프레임 바디의 풀사이즈 픽업 트럭들은 공차 중량도 상당하며
비포장도로에서도 화물을 실은 상태에서 여유롭게 달릴 수 있도록 낮은 RPM에서도 높은 토크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한 2023년 현재에도 복합 연비가 대부분 리터당 7km에서 8km 정도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비 부담이 상당하죠. 최근 5년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두 국가의 유류비는 평균적으로 약 40.22%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국의 유류비가 대한민국보다 평균적으로 40.22% 더 낮죠. 미국은 세계 1위 산유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는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최근 5년 평균 96.1% 정도 더 높습니다. 유류비는 약 40% 정도 저렴한데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배 더 많은 거시적 환경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픽업 트럭에 대한 유류비 걱정은 미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이 픽업 트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트럭들에는 어떤 대표적인 차량들이 있을까요? 픽업 트럭은 직관적으로 트럭의 크기로도 나눌 수 있지만 미국 연방고속도로관리국과 미국 환경보호청은 트럭의 유형을 GVWR이라는 차량 총중량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GVWR은 연료를 포함한 차량의 무게, 승객, 그리고 화물의 무게를 모두 더했을 때의 중량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차량의 총 중량은 GVWR을 절대 넘어선 안 됩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화물 탑재량의 최대값은 GVWR에서 차량의 무게를 뺀 중량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픽업 트럭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물론 클래스 2B에 해당하는 포드 F250, 실버라도 2500, 램 2500이나 클래스 3에 해당하는 포드 F350, 실버라도 3500, 램 3500도 있으며 그 이상의 모델들도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풀사이즈 픽업 트럭들이 해당되는 클래스 2A까지만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모델들의 자세한 사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브로셔와 해당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같은 세대라도 트림에 따라 세부 디자인과 옵션 그리고 치수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형 픽업 트럭의 경우 5m 초반의 전장을, 중형 픽업 트럭은 5m 중반의 전장을, 대형 픽업 트럭의 경우 5m 중반에서 6m 초중반까지의 전장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픽업 트럭인 KG의 렉스턴 스포츠도 도로에서 보면 정말 한 덩치하지만 이 분류에 따르면 소형 픽업 트럭에 속한다는 점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트럭 모델명에 보면 150, 1500 또는 250, 2500 등의 숫자가 눈에 띄실 텐데요. 이는 모델을 처음 출시했을 당시 트럭의 적재량을 나타내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뒤에 자세히 살펴보시겠지만 오늘날에는 이 숫자들이 무색해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150, 1500 숫자가 붙는 모델들도 상위 엔진 옵션을 선택할 경우 1톤이 넘는 무게의 화물을 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마다 발전해가는 트럭들의 성능에 따라 그때마다 이름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판매 관리에 맞춰 지금과 같은 모델명들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픽업 트럭에는 캡과 박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캡은 택시를 뜻하는 영어 단어이기도 하지만 버스, 기차, 트럭 등의 운전석 실내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풀사이즈 픽업 트럭을 기준으로 캡은 앞좌석과 한 쌍의 문이 있는 일반형 캡과 1열 뒤에 추가 공간을 확장한 형태인 확장형 캡, 그리고 넉넉한 뒷좌석이 있는 크루형 캡으로 나뉘게 됩니다. 박스는 화물칸, 즉 카고 박스를 의미하며 박스도 크기에 따라 보통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제조사가 박스와 캡을 부르는 용어들은 제각기 다르며 세부 크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편의상 이번 영상에서는 큰 캡, 중간 캡, 작은 캡, 그리고 큰 박스, 중간 박스, 작은 박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용한 자료에만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미국에서 250만 1608대의 픽업 트럭을 판매한 회사인 GMC의 시에라 1500의 경우 큰 캡을 크루캡이라고 부르며 중간 캡을 더블캡, 작은 캡을 레귤러 캡이라고 부릅니다. 박스의 경우 큰 순서대로 롱박스, 스탠다드 박스, 숏박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레그룸이란 단어가 보이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레그룸이란 파란색으로 표시한 길이로서 승객이 시트에 앉았을 때 다리가 놓이는 다리 공간을 말하며 빨간색으로 표시한 무릎과 좌석 사이의 길이는 무릎 공간, 니룸이라고 부릅니다.
GMC는 미국의 자동차 대기업 GM의 자회사로 1911년 인수되어 제너럴 모터스 트럭 컴퍼니라는 회사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GMC는 그의 약자이죠. 쉐보레, 캐딜락, 뷰익 등과는 같은 모회사를 두고 있는 형제 회사입니다. GMC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제무씨라는 별칭으로도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1940년대 초 생산되어 6.25 전쟁에서도 쓰였던 미국 두돈반 트럭인 CCKW 모델의 청색깔 민수용 트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GMC 시에라 1500은 GMT T1XX-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은 GM 그룹 내 픽업 트럭 또는 프레임 바디의 풀사이즈 SUV들을 위한 차량 아키텍처로서 유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쉐보레 실버라도 1500, 타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버라도 1500과는 차량 재원이 아주 매우 유사합니다. 브랜드 포지셔닝 자체는 그룹 내 최고 프리미엄 회사인 캐딜락과 쉐보레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험비의 민수용 브랜드인 허머가 2010년 폐기된 이후 2020년 다시 전기차로 부활하며 GMC 브랜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엔진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비는 제조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미국 환경보호청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들을 일괄적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연비와 화물 탑재량이 깔끔한 하나의 수가 아니라 범위로 기재된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는 같은 엔진을 탑재하더라도 박스, 캡, 트림 등의 옵션 선택에 따라 공차 중량, 리어 서스펜션의 구성, GVWR이 함께 바뀌며 기어비와 견인 패키지 등에 따라 GCWR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최대값과 최소값만을 찾아서 범위로 기재하였는데 트림에 따라 연속적인 값이 아닌 불연속적인 재원을 갖고 있습니다. 고성능 트림으로는 AT4X가 있습니다. AT4X는 대략 5.5초 안에 시속 약 100km 속도로 가속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형제차인 GR2는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느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AT4X와 GR2는 둘 다 서스펜션 부품으로 페라리 프로 3개편에서 소개해드렸던 캐나다 멀티매틱사의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임의로 인용한 5개의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뽑은 2023년 최고의 풀사이즈 픽업 트럭 순위에서 GMC 시에라 1500은 단순 100점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점수 83.8점을 받았습니다. 일본 도요타의 풀사이즈 픽업 트럭은 툰드라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미국에서 총 318만 1852대의 픽업 트럭을 판매하였습니다. 도요타는 툰드라보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사의 중형급 픽업 트럭인 타코마로 좀 더 유명한데요. 원래 도요타의 차량들은 의뢰 그렇듯 두 모델 모두 극한의 내구성과 신뢰성으로 유명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비화들도 많습니다. 엔진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쟁사들보다 다소 낮은 화물 탑재량을 갖고 있지만 세계 최초 양산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든 하이브리드의 장인 도요타답게 풀 하이브리드 모델이 존재하며 내연 기관 모델 파워트레인에 288V 48마력 모터가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프리우스나 캠리에서 보던 마법과도 같은 딱 도요타 했을 때 기대되는 높은 연비는 아닌 게 사실인데요.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모터 2개를 사용하는 기존의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는 다르게 툰드라에 사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모터가 하나이며 기존의 시스템이 CVT를 사용했던 것과는 다르게 10단 자동 변속기와 궁합을 이루고 낮은 RPM에서도 높고 연속적인 형태의 토크 곡선을 필요로 하는 트럭의 성격에 맞게끔 새롭게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캣과 박스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참, 참고로 도요타의 툰드라와 타코마는 북미 도요타의 텍사스 공장과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치킨새라고 불리는 자국 픽업 트럭 산업에 유리한 보호 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멕시코 공장의 경우 북미 3국 간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면세됩니다. 제가 임의로 인용한 자동차 전문 매체들의 단순 100점 환산 평균 점수로 81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램트럭스입니다. 램은 포드, 쉐보레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최고의 픽업 트럭 자리를 두고 피 튀기는 경쟁을 해온 브랜드입니다. 램은 영어로 수컷 양을 뜻하며 강인하게 생긴 수컷 양 로고로도 유명하죠.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컷 양을 로고로 사용하게 된 비화로는 다찌의 양을 조각한 저명한 미국의 조각가 아바드 페어뱅크스가 동물책을 보다가 처음에는 퓨마, 호랑이, 제규어 등도 같이 생각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영어로 재빨리 움직이다라는 뜻의 다찌에 어울리는 동물이 수컷 양이었으며 때마침 양 별자리가 힘과 권위와 같은 강인함을 뜻하는 단어를 상징하여 브랜드 이미지와 잘 맞다고 판단돼 수컷 양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한 번만 봐도
봐도 기억에 남는 독특한 로고만큼 램은 특유의 팬층이 두터우며 제가 인용한 자료에만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미국에서 총 500만 6,942대의 픽업 트럭을 판매하였으며 임의로 인용한 자동차 매체들이 매긴 램 1500의 단순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89.2점으로 풀사이즈 픽업 트럭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캣과 박스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참, 램은 현재 더 이상 다찌의 트럭 사업부가 아닙니다. 다찌가 크라이슬러 그룹 산하에 있던 2010년, 크라이슬러는 각 브랜드가 더욱 전문화되어 각자의 정체성에 맞게 혁신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트럭 사업부인 램을 다찌에서 분사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램 트럭스라는 독립된 브랜드가 되었죠. 이때 램이 오히려 다찌의 상징이었던 수컷양 로고를 가져가게 되고 다찌는 레터링 로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크라이슬러 그룹은 이탈리아의 피아트에게 인수되어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리티가 되었고 이후 또다시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2021년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엔 그룹과 합병하며 거대 자동차 그룹인 스텔란티스 그룹이 탄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램은 스텔란티스의 자회사입니다. 엔진군은 다음과 같은데요. 3600cc와 5700cc 엔진 모두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마일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준 하이브리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전한 모터가 아닌 48V짜리 모터가 들어가며 엔진을 보조하는 역할만은 하고 모터만으로 차량이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엔진은 단연컨대 오른쪽에 있는 슈퍼차저가 달린 702마력짜리 6200cc 해미 8기통 엔진인데요. 마치 다찌의 머스카를 연상케 하는 엔진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맞습니다. 이제는 형제회사가 된 다찌사의 머슬카 챌린저 SRT에서 사용하던 6.2L 헬캣 엔진을 가져다가 트럭에다가 넣은 겁니다. 덕분에 시속 약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제조사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4.5초에 불과한데 몇몇 자동차 매체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비공식적으로 약 3.9초에서 3.7초까지도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소리만 들으면 트럭이 아니라 아메리칸 머슬카 특유의 마일 발굽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한동안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내연기관 픽업 트럭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지켜보던 포드가 본인들도 자사의 머슬카인 머스탱 쉘비 GT500에서 쓰던 5.2L 프레데터 엔진을 가져다가 트럭에다가 넣었습니다. 기존 F150의 고성능 트림인 랩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랩터 R이라는 모델인데요. 엔진의 최고 출력은 700마력에 최대 토크는 약 88.5kgm/M로 램 TRX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매우 비슷한 제원입니다. 몇몇 자동차 매체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시속 약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비공식적으로 약 3.7초 정도로 TRX와 비슷하거나 좀 더 빠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스펜션 부품으로는 램 TRX는 독일 빌스테인사 제품이 사용되었고 랩터 R에는 미국 폭스사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쉐보레의 실버라도 1500입니다. 앞서 GMC 파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GM 그룹에 속해져 있으며 시에라 1500과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많은 재원이 비슷합니다. 박스와 캡의 명칭과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엔진도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화물 탑재량 부분에서 아주 조금의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연비의 변화도 아주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자료에만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미국에서 총 640만 8,914대를 판매하였으며 포드 다음으로 많은 픽업 트럭을 판매하였습니다. 임의로 선정한 자동차 매체들의 단순 100점 환산 실버라도 1500의 평균 점수는 82점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포드 F150입니다. 물론 GMC와 쉐보레를 포함한 GM 그룹 차원에서 보면 직계 방식에 따라 왔다 갔다 거리기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픽업 트럭이란 수식어가 항상 붙는 모델이자 사실상 포드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는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자료에만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미국에서 총 832만 6,156대의 픽업 트럭을 판매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엔진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풀 하이브리드 옵션 또한 존재하는데요. 최대 복합 연비인 리터당 10.6km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사라지고 있는 웬만한 디젤 엔진들보다도 높은 연비를 자랑하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5000cc 엔진을 선택할 경우 최대 화물 탑재량이 무려 1.5톤에 달하고 있는데요. 경쟁사들보다는 많게는 2배, 적게는 50%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혼자서 파운드 단위가 아니라 킬로그램 단위로 1500을 찍어버리고 있습니다. 캣과 박스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로 선정한 자동차 매체들의 단순 100점 환산 F150의 평균 점수는 86.6점입니다. 호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의하면 2020년 전세계 픽업 트럭 시장은
매출은 하나 약 222조 1250억 원에 달했으며 미국을 포함한 북미에서만 하나 약 135조 4875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생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와 리비안까지 픽업 트럭 경쟁에 뛰어들며 기존의 제조사들도 친환경 저탄소 정책에 맞게 자사의 새로운 전기 픽업 트럭 모델들을 앞다퉈 출시 및 개발하고 있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며 소통하는 것이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